자, 다음은 다섯 번째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구상의 전체 담수량의 90%를 가지고 있는 남극의 빙산이 1년에 약 1조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얼음덩어리를 방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IPCC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지구 표면의 대기 평균 온도가 섭씨 0.3도에서 0.6도 정도 상승을 했고요. 해수면의 높이는 10에서 25cm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차 보고서 95년도에 발표되었는데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에는 2100년도에는 0.8에서 3.5도 정도 상승하고요. 해수면이 무려 1m 가까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IPCC도 시나리오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요.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해수면이 1m 상승을 할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같은 저지대 지역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퉁가에 있는 섬인데요. 2002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지역이 쇠퇴되다가 섬이 사라져 버리죠. 그죠? 이런 현상도 발생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 빙하 대륙이 녹는 현상입니다. 이걸 사진 인공위성 영상으로 촬영했던 이미지들을 시계열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일단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해안 지역의 유격 부분들이 사라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2080년대쯤 되면은 약 30%가 손실할 경우가 있고 특히 해안 지역의 거주민의 피해는 2050년대에는 약 70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 아무래도 따뜻하고 기후가 온화한 곳에 살고 싶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쪽에 사람들이 집값이 가장 비싸죠. 그 지역으로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부산 해운대나 인천 송도 그다음에 강원도의 강릉 지역 같은데 많이 이주를 해서 사고자 하는 추세로 좀 전향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해안 지역에 대한 해수면 상승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해안 지역이 지역 그 땅덩어리가 줄어드는 거는 결국은 그 나라의 육지 영역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영토가 있는데요. 그 영토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해수위가 상승을 함으로써 연안에서 발생할 수 다양한 재난의 유형의 피해 규모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의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가 육지 영역에 이렇게 해서 해수가 이렇게 있으면 해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해수에 대한 부피가 커지는 거니까요. 만약 밀도의 변화가 없다는 걸 가정한다 그러면 얘가 누르는 하중이 커지는 거죠. 커지게 되면 이 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프팅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일단은 빙하는 지금 계속적으로 퇴각, 즉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북반구 쪽에 대한 적설이나 얼어있는 땅, 그다음 해빙의 범위가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극계에 있는 빙하의 질량은 증가하게 되고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의 질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건데요. 전지구 평균 해수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한 88cm 증가할 것으로 SRES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평균 해수면의 상승은 일단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적 팽창하고 빙하인데 오타네요. 빙하의 융해로 인해서 지역적인 상승 변화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투발루라는 지역의 수도에 보면 푸나푸티라는 지역인데요. 이게 뭐 이렇게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돼 있던 게 해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잠긴 수중 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게 투발루라는 나라예요. 나라의 땅인데 거의 지금 육지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빙하에 녹는 사진들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이미지나 지상 사진 촬영으로 본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건 네팔의 히말라야 빙하의 변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왼쪽 위로부터요. 1974년, 1989년, 1998년, 2004년도의 모습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고산지대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빙설 자체가 많이 녹아버려서 없어지고 있는 것을 확연히 눈에 띄고 있죠. 그다음 북극 같은 경우도 1979년도와 2003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비교한 사진인데 이 북극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빙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라고 그래서 빙하가 녹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동할 수 없었던 지역을요. 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게끔 북극의 항로를 하나씩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빠른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기적인 뭐 순효과라고 볼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역효과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자, 이어서 사막화인데요. 사막화란 자연적인 기후 변동이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기존의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아프리카 유명한 사막 그러면 사하라 사막이 유명하잖아요. 1986년 이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남부지대의 사막 지역으로 남부 지역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이 있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사헬지대라고 해요. 사헬지대. 가장 빠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하라 사막의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데 어떤 벨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이요. 세계 상당히 많은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사람과 동물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건조한 북동풍하고 온난 다습한 남서풍이 서로 충돌하면서요 기단이 형성이 되면서 이 사이에 거의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막지대가 확장되면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헬지대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어마어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지하수 개발, 지하수 고갈, 또 산림 훼손을 통해서 재배 경작지를 좀 늘려야 되다 보니까요. 산림 훼손 토양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방목, 특히 동물 가축들을 기르기 위해서 방목을 해서 목초 지역들이 서로 없어져가는 이런 문제들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제공이 되었고요. 현재는 지구 면적의 19%에 달하는 3천만 평방킬로미터 제곱 면적이 사막화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인구에 대한 분석적으로 봤을 때 1억 5천만 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분포들을 보시면 미국도 이렇게 보시면 국토의 30%가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중국도 고비 사막이나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속국이었던 알제리 같은 경우도요. 산림 면적이 전 국토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오아시스가 아예 없는 형태들로 변하고 있고, 에스파냐, 스페인이라 부르죠. 국토의 30%가 사막화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헬지대는 10만 헥타르씩 맨날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2050년 정도 되면 경작지 70%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이제 시드니 있고 멜버른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살기 좋은 동부 쪽 말고요. 서부 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사막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칠레 같은 경우도 광산 지역들 개발에 의해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사막화 영향을 받는 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개발도상국에게 재정적이나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 체계를 수립을 하고 개발도상국의 사막화를 대응 노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3년 5월부터 94년 6월 기간 중에 5차례에 걸쳐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통해서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선진국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ODA라는 걸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 되죠. ODA는 협조를 받아서 잘 살게 되면 그건 나중에 못 사는 나라한테 갚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의한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사막화 이 협약에 방지 협약에 참여를 하면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인 우리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일단 피해를 주는 중국 고비 사막이나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황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봄철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국제 차원의 대응책을 수립하는데 같이 협조하고 있다는 걸 의지를 표명을 했던 하나의 또 정책적인 게 됐겠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 부문 쪽에 대한 ODA에 우리가 지원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북한의 산림 황폐화, 또 동북아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지역적 협력이 증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 기술하고 이런 사방 기술, 이제 산사태나 이런 걸 막기 위한 기술들을 피해국에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뭐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를 좀 검토를 해볼게요. 엘니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뭐 스페인어로 남자아이를 뜻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게 크리스마스 때쯤에 많이 자주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의미하게 된 엘니뇨, 스페인어로 엘니뇨라고 부르는 용어를 뜻하게 됐는데 남아메리카 대륙 서쪽 해안에서부터 중앙 태평양에 이르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넓은 범위에 바닷물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엘니뇨를 정의하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원래 엘니뇨라는 게 12월쯤에 페루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난류가 이렇게 오는 거를 엘니뇨라고 일컬었는데 바나나하고 코코넛 수확기인 요 시즌에 이 난류가 찾아오게 되면 고깃대가 많이 또 쫓아오나 봐요. 그래서 되게 풍족해지는 거죠. 바나나도 먹고 코코넛도 먹고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는,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는 뜻에서 페루 어민들이 크리스마스하고 연관시켜서 엘니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문제는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 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계속 지속되면서 플랑크톤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어획고가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남아메리카 서해안 일대 호우가 내리고 또 이제 적도 북부 쪽에 동태평양 지역 쪽에 또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엘니뇨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니뇨 발생을 보시면은요, 1950년대 이후 해양하고 대기를 관측하는 자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 부여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위성 기반으로 관측된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수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남아메리카 연안 쪽에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남아메리카 연안 쪽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쭉 퍼지면서 적도 태평양 지역의 날짜 변경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현상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류에 대한 이 바닷물에 대한 덮어지는 온도 자체에 대한 변화가 전 지구적인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요, 열대 지역에서도 또는 중고위도 지역까지 각지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걸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진행되는 게 페루 연안의 국지적인 난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여기 따뜻하게 와서 페루 지역에 이렇게 물고기 잡을 수 있게끔 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적도 동태평양 영역까지 이렇게 넓은 범위에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들로서 정의가 되는 그것이 엘니뇨라고 일컫게 됩니다. 반대로 라니냐 현상인데요. 이거는 태평양의 적도 지역이 무역
무역풍 있죠. 지대로서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와 수위가 높은데 엘니뇨가 발달하며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태평양 적도 지역은 평년에 비해 수온과 수위가 낮아지며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수위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요. 적도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강한 무역풍의 영향으로 차가운 해수의 용승 현상이 강해져서요.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지역의 이상 저수온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해양학자가 엘니뇨랑 반대되는 용어로서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라니냐라는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적용하게 됐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따뜻했던 요 라니냐가 발생됐던 요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지죠. 그렇죠? 적도 부근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각 나라별로 엘니뇨나 라니냐를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감시하는 구역 범위에 따라서 즉 뭐냐면 자기가 나라에서 이제 아까 우리 격해도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감시하는 구역의 범위에 이런 해수의 기온 변화가 우리나라나 각 나라의 대기의 변화에 기상이나 기온 변화에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 구역 범위를 달리합니다. 달리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시점들을 에포크를 잡아가지고 이게 엘니뇨다, 이게 라니냐다 그 부분들을 각각 국가별로 다르게 지역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3.4, 그 다음에 미국도 3.4 지역, 일본은 3지역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 범주와 범위가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아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정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해수면의 기압이 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서태평양 지역이 낮고 동태평양 지역이 높아요. 그래서 바람은 주로 동풍인 이렇게 무역풍이 불게 됩니다. 무역풍이 불게 되는데 이 무역풍이 태양열을 받아서 더워진 적도 태평양 표면의 따뜻한 해수를 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요. 저쪽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 분포가 서태평양 지역이 높고 동태평양 지역이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낮고 여기는 높고, 그죠? 요 현상인데 갑작스럽게 엘니뇨 발생 초기에는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적도 쪽의 무역풍이 약화가 됩니다. 약화가 되니까 이 바람이 약해지죠. 약해지니까 얘가 따뜻한 게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수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무역풍에 가지고 있는 기압 강도력의 변화가 발생에 대해서 이 따뜻한 물의 레이어, 그러니까 층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열대성 대류 활동이 중앙태평양 지역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엘니뇨가 계속 발달하게 되면요, 적도 무역풍의 약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점점 따뜻한 물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서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수온이 급상승하고 대류가 강화돼서 잦은 호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도 무역풍의 약화가 엘니뇨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엘니뇨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 무역풍이 약화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은 항상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풍의 이 바람 부는 거에 약화시키는 원인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엘니뇨의 발달은 적도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설명이 된다라고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양파에 의한 에너지 전달도 중요한 발생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게 엘니뇨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지금같이 이제 해수 온도에 대한 변화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이제 전 세계 이 밀도, 해수에 대한 더워지고 차가워지는 온도 차이에 대한 밀도에 대한 흐름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북극 쪽에, 요렇게 북극이나 남극 쪽에 이런 데는 얼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상당히 낮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런 밀도에 대한 흐름과 윈드 스트레스라는 풍압에 대한 부분들, 밀도 차이에 대한 부분들, 또 조석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의 해양의 대류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를 연렴순환이라고 해요. 연렴순환.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심층수, 즉 깊은 곳에 있는 물의 흐름을 얘기하고요. 빨간 곳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의 겉에, 바다 위에 높은 표층수의 순환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세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멕시코 쪽 만에서부터 고온,
또는 고염도 또 저밀도 이 해수가 북대서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서유럽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던 해수는요,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있는 물과 만나면서 고염도의 저온의 고밀도가 되면서 심층수가 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죠. 이 심층수가 약 연간 20km의 느린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를 심층류라고 하고요.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은 점점 적도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염분이 줄어들면서 저밀도류가 되고 남극 부근에서 약간 떠오르게 되면서 중층수, 중간에 흐르는 흐름이 됩니다. 이 중층수는 표층류와 심층류 사이에 따라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중층류가 되고요. 또 한편 남극에서 북극해에서 해수가 올 때 생성된 고밀도 해수는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적도 쪽으로 흐르는 심층류가 되는 이런 다양한 복잡한 형태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걸 연렴순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이상으로 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학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